자, 소방설비기사 및 산업기사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소방에서 소방설비기사 및 산업기사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제가 이제 새해를 맞이해 복주머니 특강이라는 걸 준비를 했습니다. 새해니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복을 다시 자, 소방설비기사 및 산업기사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소방 채널에서 소방설비기사 및 산업기사 자격증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2024년 필기시험을 대비해서 제가 또 새해기도 하고 복주머니 특강이라는 걸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우리가 24년 시험을 봤을 때 필기 준비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간단하게 어떻게 보면 심플한 내용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좋은 취지로 특강을 하나 마련을 했고요. 여러분들 이 노트만 보시면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60점 이상은 나온다 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요약이 잘 돼 있는 노트고요. 이 노트를 제가 카페에다가 올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카페를 링크를 타고 오셔서 여러분들이 댓글로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이메일로 다 보내드릴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해서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복주머니 특강 보시고 시험 보시기 전에 다시 한번 정리하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그리고 이제 이 복주머니 특강을 제가 이제 원론 보세요. 그리고 이제 법규, 구조 요 순서대로 제가 진행을 할 거고요. 웬만하면 평일에 제가 하루에 한 강, 그러니까 하루에 한 강이니까 어떻게 보면 일주일에 한 대여섯 강씩은 계속적으로 만들려고 생각 중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빨리 제가 원론, 법규, 구조를 끝내고 유체역학이나 회로 같은 경우는 이 자료를 가지고 강의를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필요한 자료, 요약 공식집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드릴 거고 따로 강의는 진행 안 할 겁니다. 복주머니 특강은. 아셨습니까? 대신에 이제 뭐 공식에 대한 간단한 정리나 이런 것들은 해드릴 수 있겠지만 유체나 전기 회로는 약간 계산이 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그냥 자료 제공 형식으로 할까라고 지금 생각 중이고요. 나중에 이제 또 시험 다 갔을 때 이제 핵심 문제풀이 같은 거, 특강 같은 경우도 제가 시험 다 달았을 때 또 올릴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원론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어차피 원론은 전기 하시는 분들이나 기계 하시는 분들이나 공통적으로 들으시는 거니까 그래서 원론하고 법규를 먼저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원론 법규 그리고 이제 구조도 마찬가지예요. 요 정도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양이 많지 않게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분들 편하게 보기 좋게 만든 자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료 신청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밑에다 다 올려놓을 테니까 더보기란에 여러분들이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4년에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목표하신 자격증 꼭 취득하시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럼 원론부터 한번 저희 시작을 할 텐데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암기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제가 체크해드리면서 넘어가는 방식으로 조금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먼저 원론 핵심 노트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는데요. 파트 1에 가보면 제가 연소라는 걸 먼저 넣어놨어요. 제가 봤을 때 그래도 가장 중요한 원론 파트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 단어 정리에 가보면 뭐 원자에 대한, 원자량에 대한, 그죠? 분자량에 대한 뭐 이런 애들이 나와 있는데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원자 또는 원소라고 얘기하죠. 원래 원자와 원소는 다른 말이지만 원자나 원소나 그냥 같이 보셔도 됩니다. 우리 소방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탄소 원자 또는 얘가 탄소죠. 그죠? 뭐 이런 애들 많이 나오는 것들 그리고 질소 이런 애들 있죠. 또 이제 산소 맞습니까? 또 이런 것들의 수소 최소한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또 뭐가 있습니까? 각각에 대한 무게. 걔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원자량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탄소 원자량이 몇입니까? 탄소가 12죠. 요게.
요 탄소가 12. 여기다 쓰겠습니다. 12. 요 질소 같은 경우가 14. 요 산소가 16. 그죠? 뭐 수소가 1. 요 정도를 알고 있어야 우리가 소방에서 나오는 원자량 값이나 또는 하나 더 가서 이제 분자량이라는 걸 구할 수 있다. 자, 그럼 분자량 같은 경우는 하나만 연습을 해보면 뭐 예를 들어 CO2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원자들이 모여서 분자 하나를 만든 거죠. 그래서 탄소 원자 하나, 산소 원자 두 개가 모여서 분자 하나를 만든 건데 요 이산화탄소 분자라고 하는 건 분자량을 얘기했을 때 12 더하기 그저 탄소가 하나니까요. 16 곱하기 2에서 얘가 몇이 나오는구나? 44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얘를 단위를 뭐 그램 퍼 몰, 분자 1몰당 그램, 무게 또는 뭐 킬로그램에 킬로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분자량도 얘를 알고 있으면 다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정리를 조금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비중이라는 게 나와요. 물의 비중은 몇이래요? 1이래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물의 비중이 1이다라는 건 S가 1, 얘가 보통 비중이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1보다 크다라고 얘기하면은 얘는 물보다 무겁다. 그죠? S가 1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걔는 물보다 가볍다라는 걸 의미한다. 그죠? 그래서 얘는 물보다 가볍다.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겠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원론 쪽에서는 얘를 훨씬 많이 쓰죠. 증기 비중. 그래서 어떤 물질의 분자량을 공기 분자량인 몇으로 나눠주면 그쵸 29. 요거 암기. 공기 분자량은 암기. 이 조성비는 여러분들 정확하게 모르셔도 되는데 요 산소 조성비는 하나 보시면 좋습니다. 21% 정도 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안에 산소가 21% 있다라는 건 하나 보시면 좋고 요 공기 분자량을 가지고 내가 이제 증기 비중이라는 걸 구한다. 그죠? 그래서 증기 비중은 아래다 무조건 29를 넣어주고 뭐 예를 들어 CO2의 증기 비중을 구하고 싶다. 아까 분자량이 44라 그랬죠? 이렇게 하면은 얘가 몇이 나와요? 1.5. 즉 얘는 공기보다 몇 배 무겁다? 1.5배 무겁다. 뭐는요? CO2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을 또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증기 비중이 1보다 크면 공기보다 무겁다. 증기 비중이 1보다 작으면 공기보다 가볍다. 이런 식으로 또 결론을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물질의 분자량이 29보다 작으면 공기보다 가벼운 물질인 거고 크면 무거운 물질이다 라는 게 또 나와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박스로 넣어 놨고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에 가보면 물리적 변화와 화학적 변화라는 게 나와요. 자, 물리적 변화는요. 성질이 변하지 않지만 모양만 변하는 걸 얘기합니다. 물질들이. 그래서 얼음이 물로 됐을 때 융해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물이 수증기가 됐을 때 기화됐다라고 얘기하죠. 얘는 고체가 액체가 된 것뿐이지 물 자체가 변하지 않은 거죠. 그죠? 액체가 기체가 된 것뿐이지 물 자체의 성질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린 무슨 변화라고 한다? 물리적 변화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화학적 변화라는 게 있는데 화학적 변화는 성질 자체가 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반응, 발열이라는 게 있고 뭐가 있다? 흡열이라는 게 있다. 근데 흡열은 주변의 열을 빨아들여서 본인 에너지를 올리는 거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얘기하는 것보다 요게 훨씬 중요하다 그랬죠. 발열.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바깥쪽으로 보내는 반응. 얘를 우리가 발열 반응이라고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연소라는 게 여기 들어가는 거죠. 연소. 그죠? 그래서 발열 반응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밑에 가보십시오. 밑에 가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열량이라는 게 나옵니다. 열량. 열량은 열의 많고 적음을 나타내는 양이고요. 그리고 단위로는 칼로리나 킬로칼로리를 쓴대요. 뭐 당연히 이거 말고도 이제 줄 이런 단위로 쓰죠. 칼로리나 킬로칼로리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더 많고요. 줄이나 킬로줄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비열. 여러분들이 정의를 한번 보시면 되는데 여기 물의 비열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살짝 암기. 그리고 뭐 수증기나 얼음의 비열 나와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은 체크해 주시고 우리 시험에 관련된 것들은 요거죠. 원론 쪽에서. 그래서 우리가 현열량이라는 걸 구할 수 있어야 되고 잠열량이라는 걸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자, 현열량은 뭐가 없을 때, 상태 변화가 없을 때, 그리고 온도 변화는 있을 때 그때 필요한 열량값을 현열량. 잠열량은 상태 변화는 있는데 온도 변화가 없을 때 필요한 열량값을 우리는 잠열량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정말 실제적인 예로 제가 예로 드는 게 항상 뭐 0도씨에 물이 있는데 100도씨에 수증기가 됐대요. 이때 필요한 열량은 그랬어요.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실제로 나옵니다. 이때 열량. 그럼 이걸 좀 나눠서 생각을 해야 돼요. 0도씨 물이 100도씨의 물이 먼저 되겠죠. 그죠? 그럼 이때 0도씨의 물이 100도씨의 물로 갔을 때 필요한 열량 값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도 물이고 얘도 물이죠. 그럼 지금 뭐가 안 변했어요, 지금? 상태가 안 변했잖아요. 뭐만 변한 겁니까, 지금? 온도만 변한 거죠, 그죠? 이때를 우리가 시멘트라는 현열량 값으로 구하는 건데, 물이니까 비열은 몇이에요? 무조건 1입니다. 왜냐면 C는 비열이거든요. 그리고 문제에서 얘가 1kg라고 주면 1. 맞습니까? M은 어차피 무게, 질량이니까요. 그리고 온도차를 넣어주는 거죠? 100. 됐습니까? 그럼 얘가 뭐? 100kcal. 현열량은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현열량은. 맞나요? 자, 그럼 내가 만약 잠열량을 구하고 싶다? 잠열량? RG래요. RG. 그럼 이 RG 값은 얘를 구하는 거거든요. 나는 결국 100도씨 물이 100도씨 수증기로 변할 때도 우리는 알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수증기로 마지막에 갔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지금 온도 변화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뭐가 변했습니까? 지금 상태가 변했죠. 그럼 이렇게 상태가 변했을 때 우리가 필요한 열량값을 뭐라고 얘기한다? 잠열량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근데 지금 물이 수증기가 됐기 때문에 이때 필요한 잠열값, 요 R값은 기와 열이 들어가 줘야 돼. 왜냐면 기체가 됐으니까요. 이건 외워야 된다 그랬죠. 539, 오징어 삼겹살 구이. 제가 이런 식으로 외우라 그랬죠. 유치하지만 1kg이니까 곱해주면 539kcal. 그럼 이때 필요한 총 영양은 539 더하기 100 해서 몇이 나오더라? 639가 나오더라. 이런 계산 문제가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는 거죠. 제 말은. 그래서 현열량 구하는 공식에는 온도차가 있지만 잠열량 구하는 공식에는 온도차가 없고 현열량에는 지금 우리 갔을 때 시멘트라는 공식. 여러분들 시멘트 알죠? 시멘트? CM 델타 T 남아있고 여러분들 시멘트 알지? RG가 잠열량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R 감마라고 얘기하는 얘가 기화가 됐을 때 값과 융해가 됐을 때 값이 달라진다고요. 기화가 됐을 때는 우리가 보통 액체가 기체로 됐을 때 요거 539 오징어 삼겹살 구이. 자, 융해 잠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고체가 액체가 됐을 때 이거는 융해니까 융해죠? 그 여기가 이응만 빼보면 80. 되게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들. 80 해서 그냥 외우고 가라고요. 됐나요? 그리고 이 질량값 이런 무게값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kg가 될 수도 있고 뭐 2kg가 될 수도 있고. 아셨죠? 그래서 현열량이나 잠열량 구하는 게 또 나올 수 있더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또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이런 온도값들. 온도는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요 정도? 그래서 제가 화씨라는 온도를 내가 도씨를 알면 섭씨를 알면 구할 수 있더라. 그래서 공식 정도 알고 가라 그랬죠. 95C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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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내가 절대 온도를 쓰고 싶으면 도씨에다가 273을 더하면 켈빈이라는 온도가 나오더라. 맞습니까? 네, 이런 것들 같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다음 이제 기체 법칙이라는 게 나와요. 이게 이제 이상기체 법칙이죠. 이상기체 법칙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보일의 법칙이 있고 샤를의 법칙이 있고 보일-샤를의 법칙이 있는데 얘가 중요하다. 뭐 이런 것도 한 번씩 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어차피 보일-샤를을 하면 보일의 법칙도 알 수 있고 샤를의 법칙도 알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보일-샤를의 법칙은 이 공식. 항상 이상기체 쪽에서 압력과 최적의 곱을 온도로 나눠줬을 때 얘 값은 항상 어떻다? 일정하다. 이때 압력은 절대 압력, 최적, 절대 온도, 켈빈. 그죠? 그래서 제가 피부과 선생님, 피부과 티처. 요게 항상 일정하다. 자, 보일의 법칙은 여기서 온도가 일정하게 놓는 거니까 얘를 없애주면 된다. 그럼 PV는 일정하다. 걔가 보일의 법칙이에요. 보일의 법칙은 이 말이 꼭 있어야 돼요. 샤를의 법칙은 압력이나 최적을 한 번씩 없애주면 되는 거죠. 압력이 일정할 때는 T분의 V가 일정하다.
최적이 일정할 때는 T분의 P가 일정하다라고 해서 샤를 법칙을 또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가 중요하다, 요거. 그리고 이상기체라는 걸 가정했을 때 T는 항상 무슨 온도다? 켈빈, 절대 온도다. 됐습니까? 네. 요게 이제 기체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넣어 놓은 거고, 맨 위쪽 오른쪽에 가보면 이제 다음 내용에 가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 여기 갔을 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는 게 나와요. 여기 이제 PV는 N분의 WRT라고 해가지고 P는 압력, V는 최적, 그쵸? N은 몰수라고 해서 우리가 N분의 W, W는 질량, M은 분자량. 맞습니까? 그리고 R은 뭐예요? 요 R은 이 상수죠, 상수. 이상기체 상수. 이거 외워야 돼요. 이상기체 상수는 특히 기계 하시는 분들 이렇게 되어 있고, 또는 킬로그램의 켈빈 이렇게 되죠. 또는 요 상수값을 우리가 8314라고 쓸 수도 있죠. 킬로몰의 K, 또는 킬로그램의 K, 켈빈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조금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건 고정되어 있는 값이다. 고정되어 있는 값이다. 그래서 이 압력 단위가 ATM일 때는 1번 0.082를 쓰는 거고요. 이 압력 단위가 파스칼 단위다? 그럼 2번 요 8314를 써주시면 된다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습니까? N분의 W 제가 적어드렸고, 그죠? 요 T는 무슨 온도다? 절대 온도다. 절대 온도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하시면서 넘어가 주셔야 된다. 됐습니까? 네. 공식은 꼭 암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기 하시는 분들은 그냥 원론 쪽에 나왔을 때 뭐 해결 정도만 하시면 되는데, 기계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제 가스계나 이런 쪽에서 이 문제가 많이 나와요. 또 유체역학에 가보면 연력학이라는 과목에서 이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조금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 자, 소방에서 열전달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잘 나오죠, 열전달. 자, 열전달이라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전대복. 뭐라고 여러분들? 전대복. 자, 열전달을 고체나 정지 유체에서 열전달을 시킨다? 걔가 전도입니다. 그리고 얘는 화재 초기 쪽에서 열전달 방식이고요. 전도열 구하는 공식 중에 하나가 얘예요. 요거. 자, 얘 이름이 무슨 법칙입니까? 퓨리어 법칙. 요게 제가 KTX라 그랬죠. KTX. 제가 지방 강의를 많이 나가는데 KTX를 타고 다닌다. 근데 이제 제 클래스가 있으니까 이제 난 A등급만 타고 다닌다. 그죠? KTX의 A등급이다. 그래서 여기 갔을 때 요 X값, 얘만 두께. 그러니까 두께에만 전도열은 반비례를 하고 나머지엔 다 비례한다. 요게 무슨 법칙? 퓨리어 법칙. 그리고 요 K는 개수예요. 문제에서 줄 거예요. 개수값이고. 요 T는 온도. 온도차가 있으면 온도차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얘는 면적. 맞습니까? 해서 문제에 나오는 대로 대입을 하시면 이 단위가 와트가 나올 거예요. 또는 뭐 킬로와트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공식 정도는 정리를 해주시면 좋고, 자, 대류입니다. 대류는 액체나 기체.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죠. 이번엔 정지유체가 아니고 감직이나 헤드 가멸부 쪽에 열이 올라가는 원리가 다 대류라 그랬죠. 그래서 뉴턴의 무슨 법칙? 냉각 법칙. 뉴턴의 냉각 법칙은 Q는 햇, 그죠? 햇. 그래서 요거 개수값. 요게 뭐예요? 면적. 델타 T는 온도차. 대입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다가. 그래서 대입을 하면 뭐 대류열 와트값 또는 뭐 킬로와트가 나올 수도 있고.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왔던 열전달이 얘예요. 소방에서 가장 중요한 열전달이죠. 복사. 얘가 이게 없어서 중요한 거야, 이거. 얘네는 고체나 정지유체가 있어야 열전달이 되는 거고요. 액체나 기체가 있어야 열전달이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캠프파이어 할 때 여러분들 거기 손 집어넣어야 뜨겁다라는 걸 알아요? 그 불꽃에? 아니잖아요. 가까이만 다가가도 어때요? 뜨겁잖아. 그치? 여러분들 그 캠핑 다니시잖아요. 캠핑 다니시면 거기 앞에서 불 멍하잖아. 그럼 그 주변만 가도 어때요? 따뜻하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여러분들 따뜻하잖아요. 그죠? 따뜻하다고 얘기해야 돼. 따뜻하잖아. 그러니까 따뜻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뭔가가 나한테 직접적으로 열이 오는 거죠. 걔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복사열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셨죠? 왜냐하면 그 복사열이 얘거든요. 화재 확대의 주된 원인. 그리고 열 에너지를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파형 형태로 방출을 한대요. 전자기파 형태로 방출을 하고, 복사열은 이게 진짜 중요한데 절대 온도의 몇 승? 4승. 복사죠. 복사. 4승. 무슨 온도에 비례한다고요? 절대 온도의 4승에 비례한다라는 거. 그래서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에 가보면 여기에 온도에 다 뭐가 붙어 있어요? 4승이 붙어 있죠. 요 공식도 알고 있어야 돼요. 공식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 갔을 때 이제 이런 시그마, 여기 밑에 가보면 시그마, 이 시그마는 상수값이죠. 상수. 그래서 5, 6, 7, 8 정해져 있는 값입니다. 얘는 이렇게 메타 제곱에 켈빈의 4승 정해져 있는 값이죠. 지금 여기 갔을 때 입슐론, 얘는 방사율 1, 흑체일 때 방사율 1이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A는 면적이죠. A는 면적이고, 얘는 절대 온도예요. 무조건. 위에 있는 건 절대 온도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얘는 무조건 절대 온도예요.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 정리를 조금 잘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열 전달이라는 게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데 복사가 제일 잘 나오더라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연소라는 게 뭐냐? 연소는 빛과 열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급격하게 누구와 만나는? 산소와 화합하는 반응이다. 빛과 열이 없는 건 연소가 아니다. 맞습니까? 빛과 열이 없는 건 연소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철이 녹쓰는 거, 이 연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철이 녹쓰는 건 산소와 화합하는 건 맞아요. 산소와 만나서 철이 녹쓰는 거거든요. 근데 빛과 열이 없습니다. 됐죠? 산화라는 건 방금도 얘기했지만 포인트가 얘예요. 산소를 얻는다. 됐나요? 이거 말을 또 안 듣네요. 가끔 말을 안 들어요, 이게. 말을 잘 듣게 한번 지우고 하겠습니다. 자, 산화라는 건 또 말을 안 듣네요. 말을 안 듣지만 당황하지 않고, 산화라는 건 산소를 얻는다라고 되어 있죠? 환원이라는 건 산소를 잃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산화제는 남에게 자신의 산소를 내어주는데 산소가 있고, 대표적으로 환원제는 남한테서 산소를 뺏어오는데 가연물이 있다. 그러니까 가연물 입장에서는 제가 탄소가 있어야 탈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활성화 에너지라는 게 나와 있는데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 어떤 가연물이 이렇게 있대요. 가연물이라는 것, 연소가 가능한 물질이 되겠죠. 자, 이 연소가 가능한 물질인 가연물을 옆에다가 산소가 있는 상태에서 불을 갖다 대는 거죠. 불. 맞나요? 그럼 불을 갖다 대면 이 불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점화원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얘가 이제 타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맞나요? 그러면 얘가 타고자 할 때 필요한 에너지, 걔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활성화 에너지라고 얘기한대요. 그럼 이 가연물 입장에서는 활성화 에너지가 작은 애일수록, 즉 내가 조그만 에너지에도 연소 반응을 일으키는 애일수록 뭐가 되기 쉬운 거냐면 가연물이 되기 쉬운 애들이죠. 반대로 활성화 에너지가 큰 애는 가연물 되기가 어려운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이 화학 반응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인 활성화 에너지를 작게 만드는 걸 반응을 빠르게 한다라고 얘기해서 정촉매 반응이라고 얘기하고, 이걸 크게 만드는 걸 반응을 느리게 한다라고 얘기해서 부촉매 반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도 한 번씩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연소 형태가 완전 연소가 있고 이제 불완전 연소가 있는데, 항상 연소라는 걸 시작할 때는 산소도 적당히 있어야 되고요, 가연물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점화원이라는 게 꼭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중에 산소가 많을 때 완전 연소라는 게 일어나고요, 산소가 적을 때 불완전 연소라는 게 일어나요. 그래서
완전연소 시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물질이 이산화탄소가 나오고요. 불완전연소 시에는 산소가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일산화탄소라는 게 나와요. 당연히 온도는 여기가 더 높아요. 왜냐하면 얘는 완벽하게 산소가 많을 때 탄 거고 얘는 산소가 조금 모자랄 때 탄 거니까요. 맞습니까? 그리고 이 CO2는 이미 산소가 꽉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재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 CO 있죠? 얘는 가연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산소 자리가 하나가 남아 있거든요. 산소가 모자랐기 때문에 산소가 들어와서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가연물이에요. 뭐 이런 것도 같이 좀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나오는 것들 한 번씩 더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얘가 뭡니까? 완전연소 반응식. 자, 우리가 얘를 탄화수소 가연물이다라고 해가지고 메프부라는 애가 있죠, 그죠? 그래서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그쵸? 자, 얘네들이 분자식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완전 연소를 일으키려면 산소가 몇 몰이 필요하냐. 얘를 우리가 앞에 있는 숫자를 몰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몇 몰이 필요하냐. 얘는 산소 2몰이 필요했을 때, 산소가 2개가 있었을 때, 2몰이 있을 때 완전 연소가 가능하다. 그래서 CO2와 H2O가 나왔죠, 지금. 생성물에 이런 애가 나오면 뭐라 그랬어요, 지금? 완전 연소라고 했으니까. 나왔네요. 다 완전 연소네요, 그죠? 그래서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각각 산소가 얼마나 있을 때 또는 몇 몰이 있을 때 완전 연소가 가능하냐,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정리를 하실 수 있어야 된다. 이 숫자 됐습니까? 최소 그 정도예요. 얘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이 있다 그랬죠. 매F부 순으로 얘는 2몰의 산소가 필요하고 완전 연소 시에 1.5개씩 늘어난다 그랬죠. 3.5 5 6.5 맞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정리를 조금 해 주셔야 되더라. 자, 다음 이제 갔을 때 뭐가 나오냐면 불꽃 색상이 나와요. 자, 이거는 참고. 그러니까 나오긴 하는데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얘가 담, 암, 적, 휘, 황, 백, 휘백.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불꽃을 봤는데 그 불꽃이 담암적색에 가깝냐? 암적색에 가깝냐? 적색에 가깝냐? 휘적색에 가깝냐? 황적색에 가깝냐? 백적색에 가깝냐? 휘백색에 가깝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 눈으로 구분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소방 공부 안 해도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데 나가면 돼. 나는 모든 색을 구분할 수 있다. 근데 그렇게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이론적인, 정말 이론적인 거죠. 그죠? 그래서 담, 암, 적, 휘, 황, 백, 휘백 해가지고 5, 7, 8, 9, 11, 13, 15 5, 7, 8, 9, 11, 13, 15 요 정도? 요 정도? 해서 우리가 불꽃 색깔이라는 게 정해져 있더라 라는 겁니다. 제 말은. 됐죠? 그래서 여기 이제 기초적인 걸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우리가 또 연소에 가보면 얘가 있더라 라는 거죠. 자, 연소의 3요소가 뭡니까? 가연물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산소 공급원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점화원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가산점이라는 게 있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지속적인 연소가 가능하려면 4요소가 꼭 있어야 된다. 연쇄 반응까지. 그래서 3요소는 불꽃이 없다. 연쇄 반응이 없으면 불꽃이 없다. 얘는 불꽃이 있다. 그죠? 그래서 3요소를 표현하는 것과 4요소를 표현하는 말들이 조금씩 다 다르더라. 신부화재, 표면연소, 무염연소, 그죠? 자결연소. 표면화재, 불꽃연소, 발염연소, 유염연소. 이런 식으로. 무염입니다. 무염. 요거는 제가 프린트엔 고쳐 놓을게요. 무염. 그래서 자, 이렇게 연소의 3요소나 4요소를 먼저 암기를 하셔야 되고, 이 중에 하나를 끊잖아요? 끊잖아요? 그럼 연소가 끊긴다 그랬죠, 그죠? 그 연소 반응을 끊어주는 걸 우리는 유식한 말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소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화. 그래서 가연물을 없애는 걸 제거소화, 산소를 없애는 걸 질식소화, 점화원을 없애는 걸 냉각소화. 자, 이 세 가지는 물리적인 소화 방법이고, 자, 연쇄 반응을 없애는 거, 얘가 부촉매 소화라는 건데 화학적 소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 위주로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3요소와 4요소에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
얘를 정리하고 이제 하나하나 보는 거야. 가연물이 뭐고, 산수공급원이 뭐고, 점화원이 뭐고, 연쇄 반응이 뭐고. 아셨죠? 그래서 첫 시간은 이렇게 해서 제가 끝낼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맛보기예요. 이런 식으로 제가 진행을 할 겁니다. 웬만하면 30분 내외 쪽으로. 왜냐하면 또 너무 길어지면 여러분들이 지루해 하실 것 같아서 30분 내외로 제가 끊고 그 다음 내용 또 하고 또 끊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하루에 한 강씩은 조금 적고 뭐 한 2강, 3강씩 계속적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뭐 일정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카페에 같이 공지를 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뜰 때마다 조금 참고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여러분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제가 최대한 성심성의껏 압축해서 강의를 또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